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 경제가 저성장 시대,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 노후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노후 파산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노후 파산이 지금 유행어인데요. 돈이 없어서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하고도 살지 않는 독거노인이 그 당시에 630만 명인데 그중에 200만 명 정도가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일본의 노인들은 고성장기에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60살까지 잘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성장기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돈을 빌려서라도 땅 사고 집 사고 주식 사고 사면 올라가거든요.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직장인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두 개만 합치면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보통의 직장인도 우리 돈으로 월 200만 원 정도는 다 받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 630만 명 중 200만 명이 노후 파산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런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 회사에 다닌 사람은 괜찮은데 자영업을 한 분들, 농업 종사자, 중소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 없는 회사 다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기초연금 하나 정도거든요. 근데 일본은 기초연금 금액이 우리보다는 많은데 1인당 최고 금액이 65만 원 정도랍니다. 부부가 같이 있을 때는 둘이 합치면 130만 원,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나면 6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식비를 우리 돈으로 10만 원으로 해결한대요. 그러다가 60이나 70이 돼가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집은 다 있는데 집 팔아 살면 될 거 아니냐. 참고로 당시에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113.5%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평균 104%. 웬만하면 일본 사람은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동경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답니다. 1991년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제가 2달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지금 너희 집 얼마냐 그랬더니요,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도 팔릴지 말지래요. 그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하거든요. 예금에 있는 돈을 헐어서 쓰는데 문제는 옛날처럼 60이나 70에 세상을 떠나버리면 상관없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예금이 바닥이 나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노후 파산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당시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자기가 노후에 이렇게 파산,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파산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직은 고령화의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 안 하지만 우리도 10년, 20년 지나서 내 노후가 됐을 때 일본과 같은 노후 파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본은 평균 수명이 남자가 81세, 여자가 87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일본과 1년 차이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이 지나면요, 우리가 일본을 제끼고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된대요.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처럼 보급이 잘 된 나라가 없다는군요. 이번 코로나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됐잖아요. 얼마 전부터요, 미국, 캐나다 이민 갔던 노인분들 중에 돌아오는 분이 많은데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면 건강보험 때문에 돌아왔던 분이 많아요. 캐나다는 거의 다 무료에 가까운데 문제는 순서가 안 와.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농담으로요, 기다리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요,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제도를 실시하려다가 반대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요, 재미교포 중에는 건강보험 가입 안 한 분도 많대요. 그런 분들은 맹장 수술을 하나 하는데도 3천만 원, 4천만 원.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죽는답니다. 근데 우리는요,
제가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료비가 1,500원. 약값이 1,000원. 그게 우리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산대요. 우리는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5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 확률. 그걸 뭐라고 하냐면 20% 생존 확률 연령까지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1980년생의 경우에 금년에 만 44세죠. 이분들 중에서 남자는 100살, 여자는 102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 나는 10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오래 사는 건 좋은데요. 혼자 오래 사는 노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싱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노후에요. 혼자 살게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별, 둘째가 생애 비혼, 셋째가 황혼이혼인데요. 2020년 말 현재 우리나라 남성 중에서 부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45만 2천 명이었대요. 근데 여성들은요.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된 분이 269만 6천 명. 남성의 6배. 지금요.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의 78%가 여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사는 노후는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부인 먼저 떠난 뒤에 혼자 남아서 9년에서 10년쯤 세상 뜨는데 여자분들은 15년에서 16년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살아도 이렇게 혼자 남아 사는 기간이 긴데요. 요즘 뭐냐?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을 생애비혼, 평생미혼이라고 하거든요. 이 평생미혼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 늘어났어요. 놀란 건 일본입니다. 일본 남자의 26.7%, 여자의 17.5%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세대는 왜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 살려도 단둘이 삽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생애비혼 늘어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혼인데요. 이게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이혼 건수가 15,000건 정도였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93,000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요.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2022년에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요.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밖에 안 됐었는데 2022년에는 37%. 결혼 기간별로 볼 때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중년 황혼이혼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2000년 초에 일본에서요. 참다 못해가지고 부부가 애들 신혼여행 보내고 나서 나리다 공항에서 이혼 선포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리다 이혼 뭐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황혼이혼 대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혼율 자체가 우리가 일본보다 높아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혼율이 1등입니다. 그리고요. 일본은 그렇게 황혼이혼 대국이라고 난리를 쳤는데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이 황혼이혼 비율이 21%인데 우리나라는 37%. 노후에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둘째는요.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그다음에 셋째는 이 중대 질병 걸려서 돈 퍼붓는 건강 리스크. 네 번째는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 그리고 황혼이혼 리스크거든요. 자, 그래서요. 가족은 해체가 되고 노인동거 시골 가보세요. 마을 간에 노인네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난 사람, 취미가 같은 사람이 오히려 가족보다 더 가까워지는 새로운 유연 사유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인구가 5,170만 명이고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
젊은 사람 혼자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 1인 가구 합쳐서 1인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가 34.5%를 제일 높아요. 근데 유럽 가면 훨씬 높거든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수도 스톡홀름은 60%,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죠? 근데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니까요.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일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시내에 큰 책방에 가봤더니요. 특별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는 책이요. 20권이 쫙 있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무슨 책인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여기 남성분들은 이 제목을 잘 보세요.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남자분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가지고 15년 이상 산다. 이런 책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누구든지 혼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데 첫째가 뭐냐? 연금이지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요.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나이 들어서 암에 걸려 심혈관 질환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지난 10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요. 이게 환갑되기 전에 중대질병보험 하나는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라도 지역사회, 이런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고 혼자 남아서 십몇 년 남아 살아야 되는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노후에는 주거 형태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대형 고층 아파트를 노후에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운동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요. 이 3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한 건물 근처에 독립적으로 살도록 그 개축하면요. 세제 혜택을 준대요. 또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으면 젊은 사람, 마음 많은 사람과 또는 젊은 사람과 그룹 리빙, 공유경제 이런 게 또 유행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0년, 40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재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작년에 1% 성장. 금년에 2% 성장한다는데 우리는 특히 그 국제경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경제 성장률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요.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보면요. 여기 1955년에서 80년 이게 6.25 이후에 이 핵심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0.7명, 금년에 0.6명대로 떨어진다잖아요. 우선요.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산 연령이 높아졌어요. 주요국 중에서 32.8세로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미혼 남녀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남성은 29%, 여성은 45%가 안 낳겠대요. 살기가 막막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나라에서 뭐 도와주지 않고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요. 하루아침에 바꿔지겠습니까? 이대로 가면요.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 대우가 된대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뿐이 아니고 일본, 유럽 다 똑같은데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리 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이웃나라 일본에서요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4배, 5배의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저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더 화끈해.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을 해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이 노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엊그저께까지 상식으로 생각했던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일에 관한 생각,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애들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이 생각들을 180도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주제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입니다. 오늘 재테크 강좌라고 그래서 혹시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여보세요. 그거 내 유치원 때부터 그런 얘기야.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0몇 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의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면이 많다는 거예요. 재미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 받아와서 몇 달 살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지요. 그 사람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지 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에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해야 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 있는 부모들은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어떻게 절약을 통해서 대비해야 될 건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100세 시대 그리고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 부모는 어떻게 살고 자녀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작년인데요.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에서요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세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이 51.8세랍니다. 그러면 51.8세를 반올림해가지고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평균 수명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3세까지 31년입니다. 이 31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 그냥 100시간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기업에서요,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갔다 온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사임 갔다 딸내집 갔다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요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지요. 곱하기 31년. 이게 바로 124,465시간입니다. 그러면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15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15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65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1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65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아마 7, 80%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6억 450만 원이래요. 빚이 있습니다. 부채 차입금 평균 1억 700만 원. 빼면요, 4억 9,7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9,700이면요,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겠죠. 근데 문제는 4억 9,700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2,700이에요. 얼마 남아요? 7천만 원 남잖아요. 아, 이걸로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 갖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개미면 난리 났었잖아요.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집이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일본의 제 친구, 그런 식으로 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었거든요. 돌아가는 꼴은 비싼데.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저도 놀랐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받는 거를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68%래요. 더 문제는 월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 74%. 한마디로 껌값이에요. 100만 이상 받는 사람은요, 10%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제가 퇴직연금 그 적립된 금액을 재작년에 가입자 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평균 4,800만 원. 개인연금? 가입자도 많지 않지만 계좌 수로 나눠보니까 1,800만 원. 두 개 다 한꺼번에 받아봤자 1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요, 일본 도쿄 근교에 가면 신도시, 우리말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안돈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가지고. 일본의 빈집이 5년 전에 849만 채라고 그랬거든요. 작년 연말에 1,000만 채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발표가 없어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10년 후가 되면요, 일본 집 3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빈집 없는 줄 아십니까? 3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51만 채가 비어있대요.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있는 거? 아닙니다.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생겨요. 도청이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옮겨가 버리면요, 빈집이 생겨요. 요즘은요, 지방도시에도 인구가 주는데 외곽에 신도시가 생깁니다. 그러면요, 구도심에 있던 젊은 친구들이 그걸로 이사 가거든요. 구도심에는 노인들만 남아있다가 돌아가시면 비는 거예요. 그 일본의 빈집이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도움이 안 돼요. 아,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허드렛 일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어떨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8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어요. 제가 한국 거래소를 다녔습니다. 그때요,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이요, 18%입니다. 48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의 절반도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제가 그때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라서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요, 회사 간부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한자식 한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천 원 정도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거구나. 나도 앞으로 오래 살 것 같은데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것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에 일본의 유명 주간지가 일본 퇴직자들이 일하는 사례 소개했는데 1번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50대 1.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요.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인데요. 외국 회사에 서울 사장을 했대요. 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에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잡고 다녔대요. 네 분이요. 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로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들고 있어요. 옛날에 직장 후배 한 분은요. 나이가 70이 넘은 여성인데요. 지금 요즘 가족이 아프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간병하면 돈을 받잖아요. 어머니를 간병했답니다. 돌아가셨어요. 누가 오더니 자격증도 있고 성실하니까 다른 분을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요. 90 가까운 할머니를 돌봐주고 있는데 궁합이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보람있고 돈도 받고 좋다고 옛날 직장 동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너도 자격증 따라 자격증 따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히려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면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NGO 있죠? 그건 비정부 기구의 뜻이에요. NGO도 넓은 의미의 NPO에 포함이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는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대요. 퇴직하고 그런 데 가서 보람있게 뭔가 일을 합니다. 노인 돌보는 거, 어린이 교육, 그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이런 걸 뭔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현역실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30 내지 40 정도만 받는데요.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재능 기부죠.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란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 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이 200만 정도의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이웃나라 일본도 90년대 후반에 NPO 촉진법이라고 그래서요. 이런 NPO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퇴직한 분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회공헌 활동하는 분이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퇴직하고 나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사회공헌 활동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그걸 겸한 활동이라도 뭔가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요, 노후에 3대 불안이 있습니다. 첫째 돈, 둘째 건강,
셋째, 외로움,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이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그걸 겸한 활동이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저희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 대신에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부인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사모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어떻고 영식이가 어떻고.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나죠. 뿔따고 납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하게 하는 거 같죠.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가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요,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얼마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아요. 지금요, 일본은 더 난리예요. 지금 일본의 가정주부들이요,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어요. 증세가 뭐냐? 우울증, 고혈압, 천식, 공황장애, 암공포증, 12장 궤양, 키친드링커. 키친드링커가 뭔지 아십니까?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왜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부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우리나라와 일본은요,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3, 40년 따로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요, 커플 문화. 젊을 때부터 같이 움직이거든요. 출장 갈 때도 같이 가든지 허락받든지. 저녁에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이혼이고. 그래서 거기는 퇴직하고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따로 놀다가 되니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가 77세인데 직장을 제대로 다녔으면요,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근데요, 제 나이가 돼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고 역할이 없는 거. 너무나 공허해요, 역할이 없는 게.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는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근데요,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왕년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왕년에 끝발이 있던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얼마 전에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한 일이 있는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했습니다. 심사하면서요,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공무원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도 300만 에서 다 받는 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의 90% 정도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비치는 게 뭐냐면 갈 데가 없는 거. 한 분만 소개하면 통계직 공무원에서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요, 고급 공무원이에요.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놀래서 봤더니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우리나라도 일본도 젊은 노인이, 건강한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이분이 면접에 붙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한대요.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들 모셔다가 센터에 가서 좀 돌보고 같이 노는 거야. 장기도 두고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내가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해요. 근데요, 요즘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사가 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 수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퇴직하고 나서 마음가짐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미래의 직과 연결시켜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거. 그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창직의 시대라고 합니다. 5년 전에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16,700개 정도였는데 그때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6,000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정리 컨설턴트. 저도요. 50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50년 후에 노후 설계 강의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왜 했냐?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시작하다 보니까 투자 교육을 하게 되고 그게 노후 설계가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40대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생각해보고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게 되면 하는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런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못한 채 준비를 못한 때 퇴직을 했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하겠다. 아까 일본의 퇴직자 하는 일에 1번이 아파트 관리인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취미로 했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요. 재벌그룹에서 임원하다가 갑자기 나오셨대요. 뭘 할까?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게 됐대요. 그게 무지하게 힘든 일이래요. 돈 때문에 해서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운동해서 빼나 이거에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몸무게 뺄 요량으로 시작을 했어요. 몇 달 만에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 일이 손에 익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대요. 유튜브에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로 했는데 또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뭔가 퇴직 후에도 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부모 얘기 이제 끝내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NN 방송에서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GDP 합계로 나눠봤더니요. 이 1등이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세계에서 자식한테 가장 많이 돈을 퍼붓는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놀랐는데요. 작년 8월에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2030 세대 중에서 그냥 쉬는 친구들이 저는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요.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을 그냥 쉬는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쉬는 2030 세대가 67만 명이고요. 그중에 63%가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거예요. 캥거루죠. 근데요.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짐승인데 자기 새끼를 낳아서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그럼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패러사이트가 생물 선생님이 하는 무지가 어려운다는데요.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죠. 기생충, 기생충적 독신이라고 그러는데요. 몇 년 전에요. 일본에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흑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노인분들이 쓰는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이 왜 드냐? 우선 교육비죠. 그 다음에 결혼비용인데요. 일본에 딸만 하나 있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딸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요. 얼마 줬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9,900이니까 2억이에요. 딸이 1억 3천. 절반 이상을 부모가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에 자식에게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그래서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립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잖아요. 아직도 공중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에 널브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거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하면 못 믿어. 가서 한번 봐야 돼. 그런 친구 있어요. 내 아이가 그렇게 행위에 자립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의식의 자립.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잖아요. 저는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회, 동네 모임, 개 모임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서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눈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 없잖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앞에 일들이 가능한데. 의식의 자립, 그리고 경제적 자립이에요. 남한테 부모한테 폐 안 끼치려면. 근데 우리가요, 경제적 자립하면 뭐냐, 다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절약이에요. 그리고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보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미국, 일본, 독일에서요,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60, 70%, 80, 90%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일부 준비한 사람이 없으니까 29%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뭘 먹고 살았는가? 보세요.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72%. 이것도 화끈하게 줄었어요. 12%예요, 지금은.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부부가 국민연금 넣듯이 해야 돼요.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죠. 전업주부는 의무는 없는데 이미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저 금액 9만 원이거든요. 30세부터 90세까지 최저 금액 9만 원씩만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8만 3천 원씩 받아요. 물가 오르면 늘어나요. 남편 거값은 절대 굶을 일 없어요. 그리고 직장인은 퇴직연금. 요즘은 1인 기업, 자영업자분들도 다 세제 혜택 받으면서 퇴직연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10만 원, 20만 원에도 개인연금.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삼층연금이라고 하는데, 삼층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거 못하고 퇴직해버렸는데 이제 어떡하죠?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처럼 주고 가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이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노후 대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작년에요, 한국은행에서 이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41만 2천 달러로 약 5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일본이 49만 7천 달러,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6%, 금융자산이 24%입니다. 이게 전세대 평균이니까 노인분들은 80%, 90%가 부동산이거든요. 한마디로 노후에 집 한 채밖에 없는 집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부동산이 34%, 일본도 부동산이 37%, 그리고 금융자산이 미국, 일본은 60, 70%입니다. 우리와 자산 구조가 반대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요.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거든요.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 다 판 돈의 4분의 3이랍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한 평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싸요. 또 원래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어.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 애를 많이 낳는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이게 인구 대비로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되거든요.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요,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대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요,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1%. 얼마 전에 시골에 제 친구하고 전화했는데요. 그 동네 제일 막내가 75세래요. 나올 사람 없어요. 도시화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업무하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해야. 그런 표정들을 짓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요, 올라요, 떨어져요 이런 말 못하거든요. 떨어지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20년 장기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 3, 4년 동안은 일시인지 장기인지 몰라서 헷갈렸어요. 지나고 보니까 장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요, 여름에, 가을에 어떻게 됩니다. 저는 그 말 할 능력도 없고 못해요. 그럼 뭐냐? 그 예측은 안 하더라도 우선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는 미리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100세인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의 100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100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100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큰 집이.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그게 2022년에는요 65%로 늘었습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요,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로도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어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도쿄 근교에 산다는 2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재건축 죽어도 안 된대요. 왜? 330세대가 사는데요, 이 재건축을 자금을 적립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강남에서 돈 받으면서 재건축한 얘기가 신문에 나가지고 허가만 나면 재건축은 공짜라는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재건축 다 지금 하려고 하는 데서 보면 뭐냐,
전세 나가서 몇 억 갖고 살아야 되죠? 아니면 빌려주면 이자 내야 되죠? 그리고 분담금 낼 가능성도 크대요. 그래서 21%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래서 난리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유행하는 게 뭐냐? 혼자만 남았거나 둘만 남았거나 혼자 되면 어디서 사냐?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것은 애들 생기면서 사고 싶다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8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었는데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집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집을 사줄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1인 가구는 680만 가구가 20년 동안에 늘어났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느는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이게 미래셋에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예측한 건데요. 꼭 맞지 않겠지만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겠죠. 한번 10년 후, 20년 후 이 표가 우리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한 번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맞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투자의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포가 안 됩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포가 안 된다. 그리고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옛날처럼 집 사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은 이제 점점점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그냥 주거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바뀌어갈 거라요. 말한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3억짜리 아파트 한 채 딱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팔고 뭐 내가 길거리 앉을 수도 없고 부동산 비중을 어떻게 줄이란 말이야? 저는 그런 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죽을 때까지 받으면서 세상 떠날 때 집을 양도하니까 집을 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비중을 줄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방법이라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 이 노후 대비 자산 관리 방법으로 집 한 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